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살다 보니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동서가 사업을 하면서부터 시모의 태도에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어요. 저보다 늦게 결혼한 동서가 남편보다도 나이가 많아 시동생과의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결혼을 심각하게 반대를 했었죠. 동서는 남편보다 2살 많았고 시동생과는 5살의 나이 차이가 있었어요. 저도 남편보다 3살 연상이기 때문에 시모는 또 연상이라며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했었지만 시동생의 설득 끝에 결국 서로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서가 마음에 안 들었었는지 표현을 많이 안 하셨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모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를 막대하며 상처를 주고 있었죠. 알고 보니 저는 일도 안 하는 주부이지만 동서는 회사를 다니다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 잘 풀리게 되면서 월 900 정도의 순수익을 가져오게 되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죠.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투자 대비 수익성은 꽤 높은 편이었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봤을 때 동서의 사업은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벌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시모가 동서에게 거는 기대가 커졌고 저에게는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셨어요. 처음 몇 번은 서운해도 참고 넘어갔었는데 계속해서 시달리게 되자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 불만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시모와 얼굴을 붉히게 되면서 안 좋은 감정들이 점점 더 커지게 되자 서로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죠. 그리고 저와 시모 눈치를 보면서 동서가 저녁 준비를 위해 숭늉 그릇을 식탁에 올려놓으려는 순간 발이 꼬였는지 넘어짐과 동시에 숭늉이 담겨있던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와장창 소리와 함께 그릇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걸 보고 놀란 시모는 동서한테 달려가 괜찮냐면서 다친 곳은 없는지 몸 이곳저곳을 살피고 계셨어요. 저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많이 놀란 상태였지만 바닥에 엎어진 숭늉을 처리하기 위해 걸레를 가지고 바닥을 훔치고 있는데 시모가 그런 저를 노려보시더니 갑자기 발길질을 하셨어요. 쪼그려 앉아 있다가 시모가 뒤에서 발로 걷어차는 바람에 저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철푸덕 넘어지면서 얼굴이 그대로 고꾸라져 버리고 말았죠. 얼굴과 온몸은 숭늉으로 뒤덮여져 버렸고 저는 짜증 섞인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제가 뭐 하시는 거냐고 벌떡 일어나 시모를 노려보며 화를 내자 갑자기 제 뺨을 내려치시더니 동서는 밖에서 큰일을 하는데 숭늉 그릇을 나르게 했다고 말리지 못한 제 탓이라며 이 모든 일들이 저로 인해 생기게 된 거라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 놓으셨어요. 결국 참다 못한 저도 시모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말았죠. 너는 정신이 있니 없니? 숭늉 그릇이 무거운 거 뻔히 알면서 그걸 쳐다만 보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이런 일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었던 작은 며느리가 쏟을 수도 있다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미리 예방하지 않은 너 탓이 제일 큰 거 아니니? 쓸데없이 불만을 왜 터뜨려? 네가 부족하니까 욕을 먹는 거지. 이게 왜 제 탓인 거죠? 동서가 실수로 넘어진 건데
어떻게 제가 잘못했다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먹는 음식 준비하는 건데, 당연히 동서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어머님한테 욕을 먹어야 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셔서 맨날 얼굴만 보시면 못 잡아먹어 안달이세요. 어머님한테 좋은 말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욕먹을 짓을 해온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 두 분 다 그만하세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방금 하신 행동은 어머님이 잘못하셨어요. 제가 실수로 넘어진 건데 그걸 형님 탓으로 돌리시는 건 좀 억지스러워요. 제가 오늘 일이 늦게 끝나서 음식 준비하는 거 도와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손 거들어 주려고 했던 건데 이런 실수가 나와서 안 좋은 상황만 만들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부 제 탓이니 두 분 다 이제 그만하세요. 가족들끼리 얼굴 붉혀봤자 좋을 거 하나 없잖아요. 네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여기 와서까지 일을 하는 건 안 되는 거지. 집에서 맨날 놀고 먹고 하는 큰 며느리가 음식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제때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 거니 나한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괜히 이러겠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저 이제 어머님 댁에 그만 올게요. 이런 대우 받아가면서 오고 싶은 생각 없어요. 앞으로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는 귀한 딸이고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발길질을 당해보거나 뺨을 맞은 적은 없었다고요. 오늘 당한 일은 법적으로 고소하겠어요. 고소? 네가 나를 고소한다고? 한번 해봐라. 내가 무서워할 줄 아니? 어차피 법적으로 진행해봤자 일만 커지고 주변만 시끄러워지는 거지. 너한테 이득되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하든 말든 나는 신경 안 쓸 테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네가 안 오면 나야 스트레스 안 받아서 좋기만 하지. 저는 더 이상 시모와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곧장 방에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끝낸 뒤 아이들 옷까지 다 입힌 다음 잠깐 외출한 남편한테 전화를 하려는데 때마침 현관문을 열며 서방님과 시부가 들어왔고 맨 마지막으로 남편이 들어왔어요. 저와 아이들을 본 남편은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며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더니 집안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와 시모가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눈치챈 남편은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을 보자마자 서러움이 북받쳐 결국 눈물을 쏟아내면서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을 하기 시작했죠. 남편의 얼굴도 점점 사색이 되었고 시모가 저에게 손찌검을 했다는 말을 듣게 되는 순간 경악을 하며 거실로 뛰쳐 나갔습니다. 남편은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며 저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지만 시모는 남편의 말은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시댁에 있어봤자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거실로 나와 아이들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와 버렸어요. 남편은 시모가 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기 전까지는 오지 않겠다고 화를 낸 뒤 저와 아이들을 차에 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도 남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시모와 저와의 관계가
처음부터 안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사건, 사고 없이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며 기복 없는 삶을 보내오고 있었죠. 그런데 동서가 사업을 하면서 수익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모의 주머니도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었죠. 동서가 시부모님의 용돈을 올려드렸지만 반대로 저희 집은 남편만 일을 하고 저는 집안일과 육아만 하다 보니 용돈을 드리는 금액에 변화가 없게 되면서 제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에 불만을 가지고 계셨죠. 맞벌이도 어느 정도는 상황이 맞아야 하는 건데 제가 집에서 놀고 있다고만 생각하는 시모 때문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만 셋이고 동선에는 아이를 가지는 것보단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는 상황 자체가 달랐어요. 동선에 왜 앞가림만 하면 되니 돈 나갈 것도 많지 않지만 저희 식구는 총 5식구가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 남편의 월급으로 시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데서 오는 시모의 불만은 저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었죠. 이런 생활들이 유지가 되오면서 결국엔 서로가 느끼는 안 좋은 감정들이 터지게 된 거였고 한동안 얼굴까지 안 보게 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몇 달 동안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어요. 연락이 오지도 않았지만 저 또한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매달 시부모님께 드렸던 용돈까지 끊어버렸죠. 동서한테 받는 돈이 있으니 저희가 드리는 용돈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황당했던 게 시모에게 문자 한 통을 받는 순간 기분이 너무 안 좋았었습니다.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지내도 돈은 제때에 보내라는 문자였죠. 어이가 없어서 답장조차 안 하고 있자 아쉬운 사람이 먼저 찾는다고 시모한테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쉬지 않고 연락을 해대니 짜증이 난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자꾸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랑 저는 연락 끊고 지내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용돈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는 못 해드리겠는데요. 그게 네 돈이냐? 내 아들 돈이지? 너한테 용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아들한테 받는 용돈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걸 왜 네가 중간에서 가로막고 있는 거니? 제가 돈 관리를 하고 있고 그이도 동의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용돈 안 드리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연락도 주지 마세요. 그동안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끊어버리면 우리 생활은 어쩌라는 거니? 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거 몰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서로 좋게 풀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꽁에 있을 건데? 내가 발길질하고 뺨 한 대 톡 친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뺨 한 대 때린 게 지금 별거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어머님은 아직까지 저에게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으신 거죠? 확실하게 알겠어요. 아마 평생 동안 얼굴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을 거고 그이한테도 방금 저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해 드릴게요. 그냥 갈 때까지 한번 가보려고요. 시모는 용돈까지 끊었다고 저에게 화를 내시는데 더는 듣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전화를 끊어버린 뒤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날 남편한테도 전화가 갔었는지
퇴근하자마자 시모에게 연락받은 거 없냐고 물어보길래 좀 전에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줬었죠. 남편은 시모에게 1원 한 푼도 주지 말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에게 했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시모는 더욱더 거세게 나오고 있었죠. 그렇게 계속해서 시모와 연락을 끊고 지낸 지 6개월의 시간이 흘렀을 때 저희 부부는 현재의 삶에 적응해서 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부가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시모와 연락을 끊은 거지. 시부와는 지속적으로 소식을 주고받고 있었죠. 시부는 시댁에 오기 싫겠지만 직접 와서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와서 얘기하자고 뭔가 심각한 상황이 생겼는지 저희가 시댁에 와주길 바라고 계셨어요. 제 의견을 물어본 남편도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겠다며 시댁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저희 부부는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내키지 않았지만 전화 통화로는 상황 전달이 힘들 것 같다는 시부의 말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시댁에 도착한 저희 부부는 현관문 앞에 서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실로 발을 들이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장면은 저희 부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모가 오열을 하면서 동서에게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있던 저희는 상황을 살필 수밖에 없었죠.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잖니. 나도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네가 기분이 풀리지 않을 거라는 거 잘 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당연히 화가 풀리지 않죠. 저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는데 제가 용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인생 책임지세요.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겠니? 나도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단다. 살고 싶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고 단 한 번도 잊은 적은 없었다. 어딜 일어나서 다가와. 당장 무릎 꿇지 못해? 이 여편네가 천지분간 못하고 왜 자꾸 다가오려는 건데? 나는 당신이 소름 끼치게 싫다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마음 편히 두 벌 뻗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나 봐. 나는 그동안 온갖 서러움은 다 겪고 살아왔었는데 딸 자식 버리니까 마음이 편했어?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나를 고아원에 버리고 도망쳤었다며. 내가 설마 해서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 이게 99% 일치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었지만 당신이랑 내가 너무 비슷한 게 많아서 그런 의문을 계속 떨쳐낼 수가 없었어. 호두 알레르기가 있다는 말에 나는 정말 많이 놀랐었거든. 그러다 보니 당신을 계속 유심히 바라보게 되었고 어딘가 모르게 닮은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혹시 나를 버린 엄마가 아닌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런데 99%가 웬 말이야? 나를 버린 사람을 그동안 시어머니로 모시고 있었잖아.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었어.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온 내 삶을 어떻게 책임질 건데? 고아원에 버릴 거면 나치를 말던가. 내가 당신 뱃속에서 나왔다는 것만도 소름 끼치게 싫은데 당신은 나를 버릴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나처럼 치를 떨며 버리고 도망쳤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 편히 살고 있었을 테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살아왔던 고아원에 찾아오기라도 했었으면 충분히 만날 수가 있었어. 나는 성인이 될 때까지 내 엄마가 돌아와 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끝내는 오지 않더라. 그런데 이제 와서 그리웠다고? 어디서 거짓말이야? 내가 입이 10개라도 너한테는 할 말이 없다. 하지만 나도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나와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순간 잠적을 해버렸고 부모님께서는 그런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내가 살 수 있는 건 태어난 아이를 고아원에 두고 와야지만 부모님이 다시 받아준다고 하셨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너를 키울 자신이 없었단다. 나에 대해 많은 실망을 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당신을 조금도 이해하고 싶지 않아. 그렇다고 자식을 버려? 내가 당신이었으면 입에 풀칠을 못해도 악착같이 데리고 살았을 거야. 같이 세상을 떠나게 돼도 무조건 옆에 붙어 있었을 거라고. 내가 딸이니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고아원에 버렸겠지. 당신은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해도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야.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고 저희 부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동서가 시모의 딸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시모가 동서를 갓난 아기 때 고아원에 두고 왔었다는 것도 엄청난 충격이었죠. 남편은 동서의 말이 사실이냐고 시모에게 다시 되물었고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오열을 하면서 동서에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니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서는 유전자 검사일치 용지를 시모에게 던져버리고 시댁을 뛰쳐나갔고 시모는 땅이 꺼져라 눈물을 쏟아내셨죠. 서방님은 동서의 뒤를 급하게 따라갔고 시부와 저희 부부만 남겨진 상태에서 시모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시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무서울 만큼 시모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걸 속이고 살아왔었으니 시부가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으로 들어간 시부가 서류 봉투 하나를 시모에게 툭 던졌고 고개를 들며 시부를 바라보던 시모는 바닥에 있던 서류 봉투 안에 내용물을 확인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잠시 뒤 시모의 손이 덜덜 떨려오면서 말을 더듬기 시작했고 시부는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말도 안 된다며 시모가 들고 있던 서류를 빼앗아 확인을 하게 되었고 잠시 뒤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넋이 나간 상태로 시모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남편의 손에 들려있는 서류를 저도 확인을 하는 순간 시모가 또 다른 엄청난 사건을 숨기며 살아왔었다는 비밀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집 밖으로 뛰쳐나간 서방님은 시부의 친자식이 아니었어요. 유전자 검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서류였고 그동안 시모는 시부를 속인 채 서방님을 몰래 키우고 있었던 거였죠. 남편은 어떻게 된 거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해명해 달라고 하자 얼굴을 바닥에 묻은 채 벌벌 떠는 몸으로 시부와 남편한테 미안하다며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털어놓으셨어요.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아주 잠깐 실수를 했었는데 그게 임신이 될 줄 몰랐었어. 당신이 일주일 정도 출장을 떠났을 때 아주 잠깐 한눈 판 적이 있었는데 그게 하필 임신이 됐던 거야. 그런데 나도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신 아이인지 아니면 잠깐 스쳐 지나간 사람의 아이인지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일단 낳고 보자 식이었어. 확률은 50대 50이잖아. 그렇게 둘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당신이 너무 좋아하길래 나도 태어난 아이가 당신 아이일 것 같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이 막내가 당신이랑 안 닮았다는 말을 계속 듣게 되니까 그때부터 느낌이 좋지 않더라고. 그런데 당신은 막내를 자기 친아들처럼 생각하며 키웠었고 성인이 되면서부터 안 닮았다는 말도 더는 들리지 않다 보니 크게 문제 삼지를 않았었어. 나는 유전자 검사 같은 건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 그런 게 가정을 깨버릴 것 같아 두려웠던 거지. 그런데 당신이 나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해봤을지는 정말 몰랐네. 나도 얼마 전에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됐던 거야. 당신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알게 모르게 나랑 막내가 안 닮았다는 말을 계속 들어왔었고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스트레스로 왔었는지 확실하게 내 두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서 결국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던 거지. 그런데 내 예상과는 다르게 유전자 불일치로 나오더라. 그동안 내 친아들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걸 주고 키웠었는데 내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당신한테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지. 40년 가까이 모르고 살아왔던 거잖아. 그런데 작은 며느리가 당신이 버린 친딸이었다는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더 이상 혼자 속으로 앓고 있을 필요가 없겠더라고. 정말 다행인 건 큰아들은 나와 유전자가 일치하지만 막내는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알기라도 하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텐데 당신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 내가 출장 간 사이에 다른 남자랑 눈 맞아서 집에까지 끌어들였다는 건데 그동안 나 몰래 그런 행동을 몇 번이나 더 했다는 거야. 당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전부 다 진실로 느껴지지 않아. 분명 숨기고 있는 게 훨씬 더 많겠지. 우리 이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아빠,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빠 아들이 아니라뇨. 저랑 장난하시는 거죠? 엄마, 말 좀 해봐요. 아빠가 한 말이 정말 사실이에요? 시동생이 집으로 다시 들어온 줄 전혀 몰랐던 저희는 모든 걸 다 듣고 있었는지 갑자기 나타나 가족 모두 순간 깜짝 놀라게 되었고 제 손에 들려있던 유전자 검사 서류를 빼서 들더니 잠시 뒤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비틀거리다가 아빠가 누군지조차 모르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거냐고 분노를 하면서 시모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에 견디기 힘들어하던 시동생은 결국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어요. 동서가 친딸인데다가 고아원에 버린 것도 충격이었는데 시동생까지 시부의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죠. 한순간에 시댁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고
시부는 그날 이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시모와의 이혼을 결정하게 되셨어요. 울며 불며 매달려 보기도 하고 동서와 시동생에게 연락을 취해 용서를 구했지만 누구 하나 시모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미 남편까지 시모의 행동에 너무 충격을 받고 실망을 했는지 일절 만나주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게 오갈 데 없이 혼자가 되어버린 시모는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상당히 지쳐 보이고 괴로운 모습을 하고 있는 시모를 보니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잠깐만 저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 드렸습니다. 내가 요 며칠 동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일을 겪어서 너한테 사과할 겨를이 없었다. 그때 너한테 막대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지금 와서 너한테 용서를 구하는 게 많이 늦었을 수도 있겠지만 나를 다시 받아줄 수 없겠니? 지금의 상황을 정리하기에는 나 하나로는 역부족이라 네가 옆에서 조금만 도와준다면 어느 정도 설득이 가능하지 않겠니? 내 나이가 몇인데 앞으로 혼자 살라는 거야. 나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야지. 혼자 지내면 고독사로 세상 떠날지 모른다. 과거에 너한테 했던 모진 행동들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니 나를 한 번만 도와줄 수 있겠니? 네가 우리 가족들 좀 설득시켜주면 안 될까? 이대로 이혼하는 모습 보고 싶은 건 아니지. 내 손으로 내 뺨을 치마. 네가 화가 풀릴 때까지 내 손으로 내 뺨을 칠 테니까 제발 나 좀 도와줘라. 시모는 동서가 숭늉을 쏟았을 때 제 뺨을 올려 쳤었는데 그때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며 제가 보는 앞에서 용서를 구하더니 본인 손으로 본인의 뺨을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모의 편에서 도와주길 간절히 바라고 계셨죠. 눈물을 흘리면서 본인의 얼굴을 손으로 치는데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요. 시모는 이런 충격적인 일들을 겪게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으니까 저를 막대했겠죠. 아무 말 없이 시모의 모습을 바라본 저는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가족들을 설득시킬 자신도 없다며 시모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든 걸 수습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한마디 한 뒤에 조용히 문을 닫아 버렸어요. 지금 현재 시모는 본인 친딸에게 찾아가 매일같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동생에게도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죠. 시부에게도 한 번만 봐달라며 애원을 했지만 끝내 이혼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평범한 생활을 유지했던 시모의 삶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었어요. 남편과 저도 시모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컸었는지 현재 일절 얼굴을 안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모의 잘못된 과거의 행동들이 이제야 밝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모두에게 상처만 남아 버렸네요. 한순간에 혼자가 되어버린 시모는 매일을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살아계시는 동안 용서받을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죠. 남은 인생 자신의 과거에 대해 후회하며 살길 바랄 뿐이네요. 현재 시동생과 동서는 시모의 과거의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남매지간이었다는 사실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상태로 이혼을 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는 게 정말 다행이네요.
저희 부부는 시부와 왕래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걱정이 많네요. 제 기막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돼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며 모두들 당황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도련님 입에서 여자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시부모님께서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길 원하셨지만 도련님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시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었죠. 그런데 언제부터 만남을 이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은 세상 떠나기 전에 도련님 결혼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 때문에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나이 먹고 혼자 사는 건 정말 추하다면서 잘 됐다고 서둘러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30대 중반이 된 도련님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여자를 데려온 적이 없어서 집안의 경사가 될 정도였습니다. 시모는 서둘러 일정을 잡길 원하셨고 돌아오는 주말에 시모의 부탁으로 아침 일찍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도착하자마자 정신없이 음식 준비를 하게 되었고 점심시간이 돼서야 모든 준비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도련님이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첫인상은 때묻지 않아 보였고 시모도 마음에 들으셨는지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방으로 도련님과 여자를 안내했어요. 시모와 함께 정성이 들어간 음식을 내어준 뒤 어색한 분위기 속에 시모의 중심으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쏟아지는 질문을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었어요. 서로 가까워지면 좋으니까 말을 좀 편하게 할게요. 우리 아들이랑 같은 회사에서 꽤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었다던데 서로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으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그랬어. 내 아들이 여자 보길 워낙 돌같이 여겨서 내 생에 결혼하는 건 못 볼 줄 알았다니까. 나는 최대한 빨리 우리 집 식구가 태워줬으면 좋겠는데 괜찮지? 엄마는 얼굴 보자마자 그렇게 얘기부터 하면 어떡해요?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인데 이 사람 부담스럽겠어요. 석진 씨랑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건 맞는데요. 규모가 작은 회사도 아닌데다가 부서도 틀려서 마주칠 일이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부서가 조정이 되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 호감이 가지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예비 동서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저희 가족 모두가 오래간만에 활짝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줬다는 거에 저 또한 분위기에 취해 예비 동서를 좋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떠들며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어느새 한 가족이 된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예비 동서가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집안에 남아있던 여우는 쉽게 가시지 않을 정도로 존재감은 상당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 옆에서 설거지와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며 치우다 보니 어느새 도련님이 다시 돌아왔어요. 저희 가족 모두는 한자리에 다시 모인 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해야 할지 대화를 나누었고 시부모님께서는 서둘러 상견례를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도련님 나이도 있지만 예비 동서에 대한 호감도 상당했었기 때문에 서둘러 결혼식을 진행하고 싶어 하셨죠. 도련님도 처가댁에 인사를 드리려고 일정이 잡힌 상태라며 결혼에 대한 확고한 마음을 보여주었어요.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양가 집안 부족함도 없었기 때문에 뭐 하나 걸리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만나온 시간이 상대적으로 너무 짧아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며 약간 걱정스러워하고 있자 시모의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거친 말을 뱉으셨어요. 좋은 시간 다 보내놓고 왜 초를 치는 거야? 너희들은 결혼했을 때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반지 교환했니?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나서 알게 된 것들도 있잖아. 내가 너희들 상처받을까봐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것 뿐이지. 솔직히 임신할 수 없는 몸이라고 판정받았을 때 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그때 내가 너희들 결혼한 거 후회한다고 했어? 엄마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세요? 이 사람이 불임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동생이 한 번 더 신중하게 바라는 것 뿐이라고요. 오늘 하루 왜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가 했다. 내가 봤을 때 너희들보다 새로 들어오게 될 막내 며느리가 우리 집안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너희들도 충분히 느꼈지? 우리가 모두 모여 웃어본 게 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동안 안 좋았던 거 다들 알고 있지? 임신이 안 돼서 애까지 입양한 것도 정신적인 고통이 심했었는데 최근에 강박증까지 생겨서 지금 정신과 치료받고 있다면서? 여린이를 사돈댁에 맡겨놓고 오라고 한 게 다행이지. 여기 있었으면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니? 시도 때도 없이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손 닦고 짜증냈을 게 뻔하다. 그럼 당연히 우리 집안에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겠지. 엄마,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또 시작인 거죠? 입양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데려온 거고 입양아가 아닌 제 친딸이라고요. 더는 못 들어주겠네요. 저희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제가 동생 보고 온 거지 엄마 얼굴 보러 온 줄 아세요? 갑자기 안 좋아진 분위기를 진정시키기에는 늦어버렸다는 걸 직감한 남편은 자리에서 저를 데리고 일어나 버렸어요. 지켜보고 계셨던 시부는 아침부터 도와주려고 온 애들한테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내시면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결국 처음은 좋았지만 마무리는 안 좋게 끝나고 말았죠. 시모는 상견례 일정 잡히면 연락하겠다고 한마디 하신 뒤 등을 돌리셨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고생했다는 한마디 말도 듣지 못한 채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고 친정집에 들려 제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아들 손자를 원했던 시모는 서둘러 주길 원하셨지만 임신이 계속해서 되지 않자 몸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산부인과를 들려 검사를 받았는데 충격적이게도 불임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모는 저를 대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졌고 더 이상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지속되면서 시댁과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해왔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다 보니 삶의 목적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좌절감이 너무 크게 다가왔었어요. 이런 저를 걱정하고 있던 남편은 입양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의견에 처음으로 입양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시모는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셨어요. 다 키워놓으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찾아가게 된다며 격하게 반대를 하셨죠. 하지만 남편과 저는 이미 입양에 대해 관심을 가진 상태라 보육원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아가 보살핌을 받고 있는 걸 보게 되었고 그 아이에게 마음이 끌려 입양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시모는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쳤지만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라 시모도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었죠. 그렇게 제 딸과 함께 살아오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딸이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 보이는 모습이라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딸의 행동은 날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게 되었죠.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고 의사는 제 딸에게 강박증이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그날 하늘이 무너지는 게 무슨 느낌인지 알 수 있을 만큼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시모는 입양한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제 딸이 장애까지 가지게 되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 집안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저를 더 막대하셨어요. 서로는 안 좋은 감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특별한 일 아니면 시댁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그런지 웬만해선 시댁에 가지 않으려 했어요. 저도 그동안 상처를 많이 받아온 시간들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말았죠. 이런 안 좋은 관계 속에 도련님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고, 저희는 도련님을 생각해 시댁에서 일손을 도우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돌아오는 거라곤 욕밖에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남편이 도련님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시모가 생각하고 있던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셨습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도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부려먹고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는데 우리가 왜 상견례장에 가서 인원수를 채워야 돼? 나는 2번 다시 엄마 얼굴 볼 생각도 없고 찾아가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내 말에 그냥 따라줬으면 좋겠어. 우리는 어차피 좋은 소리도 못 듣는데 상견례에서 또 무슨 말을 하실지 어떻게 알아? 우리 없어도 어차피 알아서 잘 하실 거야. 엄마한테 전화 오면 절대 받지 마. 남편은 화가 단단히 난 상태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시모가 보인 행동을 봤을 때 저희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쉬운 김에 이용하려고 예비 동서 앞에서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저희는 어느 순간부터 시모의 성격을 잊어버린 채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건 저희만의 생각이었을 뿐 시모는 조금도 달라진 건 없었네요. 그렇게 1달 정도의 시간이 흘러갈 때쯤 갑자기 시모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 주말에 상견례 날짜 잡았으니까 늦지 말고 인원수 채우도록 해라.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고 있지? 어머님, 그 전에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도련님이 결혼할 사람 데려왔었을 때 많은 걸 준비하신다고 아침 일찍 서둘러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날 하루 종일 정말 힘들었었는데 고생했다는 한마디 말보다 되려 저희한테 상처만 주셨잖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오지 않겠다는 거니?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있는 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런 말까지 해주길 바란다는 게 더 웃긴 거 아니니? 지금까지 내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보상해 줄 건데? 애를 가지지 못하는 것도 충격인데 그렇게 반대하던 입양까지 해놓고 나한테 좋은 말 듣겠다는 게 더 웃긴 거 아니니? 내 마음 풀리려면 아직도 10년은 더 걸릴 것 같다. 그 전까지 내가 시키는 거 토달지 말고 움직이도록 해. 상견례 날 늦지 말고 오거라. 내 막내 아들 인생이 걸린 문제라는 거 잊지 마. 시모는 할 말만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이런 상황을 남편에게 알리자
바로 열을 내면서 상견례 날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형으로서 동생이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었는지 결국 약속된 날짜에 상견례 장소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늦지 않게 도착을 하니 시부모님께서 먼저 자리를 채우고 계셨어요. 예비 동선의 가족은 오고 있는 중이었는지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저희가 오자마자 반갑게 맞아주며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꺼냈지만 시모는 저희를 보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 딸이 배가 고프다는 말에 갑자기 고개를 돌리셨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저만 따로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여린이를 왜 여기에 데려온 거니? 상견례 망칠 작정이야? 저희 부모님께서 오늘 어디 가셔야 한다고 선약을 잡아두신 상태라 데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여린이가 왜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세요? 충분히 분위기 파악은 할 줄 안다고요. 여기까지 와서 제 딸에게 꼭 싫다는 표현을 하셔야겠어요? 네 딸이지 내 손녀는 아니잖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애가 우리 집안 상견례에 참석했는데 화가 안 나겠어? 조금이라도 분위기 안 좋게 만든다면 무조건 밖으로 내칠 줄 알아. 쓸데없는 행동하지 않게 애 단속 잘해라. 시모는 제 딸이 상견례 장소까지 따라왔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그 자리에서 그냥 뛰쳐나오고 싶었지만 꾹 참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시부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작도 하기 전에 쓸데없이 열내지 말라고 자리를 지키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예비 동선의 식구가 도착을 하면서 서로 가볍게 인사를 주고받은 뒤 상견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모는 밝은 얼굴로 분위기를 조성하며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제 딸이 화장실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손을 씻고 오자 시모가 저에게 눈치를 주며 자제시키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계속해서 불편한 시선을 보이자 동선의 가족도 점점 신경이 쓰였는지 제 딸에게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시길래 어떤 상태인지 알려드린 다음 양해를 구했어요. 다행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오히려 불편해하는 것보다 안쓰럽고 불쌍하게 봐주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강박증 증세를 보이며 상견례 흐름이 끊어지자 예비 동서가 그런 모습을 보고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는지 제 딸이 손을 씻으러 또다시 화장실을 가길래 저도 같이 따라가서 중요한 자리니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고 잘 타이르고 있는데 뒤따라온 예비 동서가 한 번뿐인 상견례 자리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저에게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저기 형님, 여린이가 아무리 강박증이 있다고 해도 그래도 엄마인데 중요한 자리인 만큼 통제는 하셔야죠. 왜 이렇게 절절 매세요? 정말 기대 많이 하고 왔는데 대화도 끊기고 분위기도 좋아지려다가 또다시 어색해지니 저도 솔직히 너무 힘이 빠져요. 다들 긴장하고 예민한 상태인 만큼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린이가 형님 친딸은 맞는 거죠? 웬만해선 엄마가 말하면 들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제가 봤을 때 친딸이 아닌 것 같아서요. 저도 이런 자리 때문에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황을 좀 봐달라고 했었잖아요. 강박증이라는 병이 쉽게 제어가 되고 고쳐지면 이렇게 방치하고 있겠어요? 저희도 힘들게 시간 내서 참석한 거니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친딸이 맞냐는 말은 좀 심한 것 같은데 그건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도 배려해 주지 못한다면
제가 사람을 잘못 보고 있었던 것 같네요. 어른도 아니고 애가 강박증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예비 동서는 저에게 사과를 하기는커녕 조심해달라고만 얘기한 뒤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처음 본 동서의 행동에 많이 당황한 상태로 딸과 함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동서의 상견례를 망치지 않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질 않더라고요. 저는 서둘러 상견례가 끝나길 바라며 제 딸과 함께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첫날 예비 동서를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과 느낌을 받아서 그런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저를 바라보며 짜증난다고 표현하는 예비 동서의 행동이 상식적이지 못해 당황스러울 뿐이었고 언제 그랬냐는 듯 저와 제 딸을 걱정해주는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어디까지가 진실된 모습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저만 예비 동서의 진짜 성격을 본 것 같아 이 결혼을 말리고 싶었지만 사람의 성향은 전부 다 다르고 입장을 바꿔서 제가 상대방의 상황이었다면 어떠했을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제 딸 여린이는 밀폐된 공간에서 심적으로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었는지 강박증 증세가 평소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예비 동서는 그런 제 딸을 보며 얼굴 표정이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결국 답답했는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동서가 제 딸의 뒤를 따랐어요. 그런데 벌써 자리로 돌아와야 할 시간인데도 오지 않고 있길래 걱정되는 마음에 양해를 구한 뒤 화장실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를 보고 달려온 딸이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놀라 급하게 딸을 안아주며 진정시켜주고 있는데 제 품에 안긴 딸이 저를 바라보면서 이상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저는 너무 놀라 일단 남편에게 제 딸을 데려간 뒤에 밖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예비 동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되었고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내 인생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야? 최대한 멀리 있는 보육원에 놓고 오라고 했잖아. 확실하다니까. 내 품에서 나온 자식인데 그걸 모르겠어? 나도 엄청 놀랐다고.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손목에 화상 자국이 크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몇 살인지 물어보니까 우리가 보육원에 보낸 시점이랑 거의 비슷해. 동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 방금 보육원이라고 한 거야? 여린이가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팔을 강하게 잡더니 화상 자국에 대해 물어보며 무섭게 대했다고 그러던데 설마 동서가 지금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건 아니지? 당연하죠. 저는 저 아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요. 그냥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물어본 것 뿐이에요. 무슨 일인데 둘 다 밖에서 뭐 하는 거야? 다들 기다리고 있다고. 여린이가 진정이 안 되는지 당신을 계속 찾고 있어.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제 딸에게 들었던 말과 예비 동서의 통화 내용에 대해 알려주자 남편도 얼굴 안색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양가 집안 모두 저희가 있는 곳으로 나오셔서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해 물어보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죠. 결국 제가 두기로 들었던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니 양가 부모님의 얼굴도 사색이 되었습니다. 세아가,
네가 다시 자세하게 좀 얘기해 줄 수 없겠니? 왜 내 손녀의 손목에 있는 화상 자국을 보고 놀란 거야? 그리고 통화를 했다던 그 남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그건 아니지?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서둘러 상견례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만 안으로 들어가세요. 누가 봐도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보면 내 딸이 보육원에 있었다는 것도 그렇고 화상 자국을 보고 놀란 것도 동서가 저지른 행동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무작정 모른다고 발뺌하면 지금 상황이 해결된다고 생각해? 지금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이 결혼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게 좋겠어요. 이런 기분으로 석진 씨랑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극도로 예민한 모습을 보인 예비 동서가 난처한 상황을 빠져나가려 하는데 도련님이 동서의 팔을 붙잡으며 난감해하는 얼굴로 앞을 가로막아섰어요. 그러자 예비 동서 부모님들께서 도련님의 팔을 내려치며 동서를 보호했고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며 서둘러 상견례 장소에서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비 동서 집안의 행동을 보고 결국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누가 봐도 동서가 보인 행동은 보육원에서 데려온 제 딸의 친모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갑자기 큰 소리로 예비 동선의 가족들을 멈춰 세우더니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우며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고 남편과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돈, 저에게 방법이 있으니 지금의 상황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어차피 모두가 알게 된 사실이고 여린이는 법적으로 내 아들의 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보육원에 보낸 게 그때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죠. 지금 벌어진 상황 없었던 일로 생각하며 지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새아가랑 내 아들의 결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과거의 일은 묻어두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큰 거 사돈도 잘 아시잖아요. 어차피 여린이는 내 아들과 며느리가 알아서 잘 키울 테니 걱정하지 말고 둘의 관계에만 집중해 주자고요. 인생 별거 있어요? 어머님,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린이가 받을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지금 이 상황은 어머님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도련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요. 저는 이 결혼 반대할게요. 형수님, 죄송해요. 저는 저 사람이랑 결혼해야겠어요. 저희 엄마 말처럼 방금 벌어진 일은 덮어두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 역시 내 아들이라 머리 회전이 빠르구나.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면 되는 거야. 여린이는 어차피 큰애 자식이잖아. 둘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라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둘의 결혼 진행하거라. 애는 시간 지나면 어차피 아무것도 몰라.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제 딸과 남편을 데리고 상견례장에서 빠져나왔어요. 저희 가족이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모의 생각 없는 말들도 충격이었지만 도련님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시모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내버린 상태이지만 문제는 제 딸이 이 사실을 전부 다 듣게 되면서 받은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모와 도련님은 결혼을 강행하려 하지만 예비 동선의 가족은 조금의 죄책감이 있는지
보육원에 버린 내 딸과 또다시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 생길까봐 결혼을 거부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런데 상견례장에 있을 때는 자기가 친모라는 걸 강하게 거부하던 예비동서가 피는 못 속인다고 어느 날부터 멀리에서 저희 딸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친모라 끌려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앞에 나타나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려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걱정이 되네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된 건지 아직까지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예비 동서였던 그 여자가 어떤 식으로 돌발 행동을 할지 몰라 제 딸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신생아 때 한 번 버렸는데 2번은 더 쉽지 않겠어요. 어떤 성격인지 전부 다 파악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 생각하네요. 만약 그 여자가 자기의 친딸이라고 데려가겠다고 해도 법적으로 제 딸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데려갈 수 없겠죠? 그 여자가 자기 딸을 버린 이유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 요즘 매일 불안에 떨며 살고 있는 중이네요. 시모도 그렇고 그 여자도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몰라 긴장의 연속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게 최선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제 딸과 헤어지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많은 조언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여러분들과 소통을 좀 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인생길에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쉼없이 달려왔었습니다. 때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꼭 찾아올 거라는 행복 때문에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 왔었고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고 그토록 바라던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저에게 엄청난 일이 눈앞에 펼쳐졌고 제 2눈으로 보게 된 현실과 그동안 인생을 갈아 넣었던 제 삶들이 무너지는 순간이 다가왔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대신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달려왔었어요. 제가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걸 2눈으로 봐왔던 남편은 피나는 노력 끝에 그토록 바라던 임용고시 합격이라는 선물을 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때 당시 고생한 시간들에 대한 보상을 한꺼번에 받는 것 같았고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예전과는 달라지는 모습들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부딪히는 부분들 때문에 저한테 신경을 써주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생활하면서 피로가 많이 몰려와 그러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찾아가게 되었죠. 나한테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학교에 오면 어쩌자는 거야? 주변에 보는 시선이 얼마나 많은데? 누가 이런 거 챙겨달라고 했어? 학교에 오지 말라고 얘기한 거 나도 잘 알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당신 생각나서 이것 좀 전달해 주려고 왔지. 오늘도 집에 늦게 온다며. 요즘 끼니도 잘 챙겨 먹지 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걱정이 안 되겠어? 최근 들어서 살도 많이 빠졌고 임용고시 준비할 때와 다르게 지금이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 이따 저녁에 이거 챙겨 먹어. 이거 뭐야? 장어즙? 이걸 지금 여기서 나보고 먹으라는 거야? 그냥 도로 가져가. 내가 늙은이도 아니고 이런 걸 왜 먹어?
엄마가 당신 건강이 걱정된다고 특별히 신경 쓰신 것 같아. 하루에 한 포씩 먹으면 되는 거니까 몸 생각해서라도 먹어놔. 그냥 집에 놔두고 먹으면 될 것을 이거 주겠다고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얼마나 많이 바쁜지 알면서 이런 걸로 시간을 뺏으면 어떡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학교에 찾아오지 마. 주변에서 안 좋은 말 듣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시장 다녀왔어? 꼴이 이게 뭐야? 여기가 어딘지 알면서 옷을 이렇게 입고 나를 찾아온 거야? 정말 얼굴도 못 들겠다. 제가 생각했던 반응과는 전혀 다르게 예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엄마가 가는 길에 학교에 들러 챙겨주라는 말에 잠깐 주고만 가려고 했던 건데 그거 가지고 저를 엄청나게 쏘아대더니 옷차림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름 신경 쓰고 온 건데 제가 창피하다는 듯 쳐다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나중에 집에서 다시 얘기하자며 급하게 돌아갔네요. 고등학교 선생이 되기 전에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는 단 한 번도 짜증낸 적 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넘어갔어요. 저희가 그토록 원하던 목표를 달성했으니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학교 생활에도 적응이 돼서 심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될 때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는지 남편은 저의 모든 것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죠. 옛날에는 당신이 밖에서 일을 해서 몸매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것 같더니만 지금은 일도 그만둔 상태라 몸이 많이 편해졌나 봐. 살이 왜 이렇게 많이 찐 거야? 언제까지 집에 처박혀서 밥만 축내고 있을 건데. 밖에서 뭐라도 좀 해봐. 당신도 자기 개발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건데? 내 주위에 사람들 보면 정말 멋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당신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 내가 이제 돈을 벌어오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나는 게으른 사람 정말 싫어하는데 요즘 당신 보면 엄청 게을러 보여.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이 내 하루를 봤어? 지금 깨끗하게 입고 있는 셔츠들이나 집안일 전부 누구 손에서 해결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고. 당신이 힘들게 일해서 벌어오는 돈으로 사치나 부리면서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만족할 것 같아? 우리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건데 한 푼이라도 아껴서 넓은 집으로 이사도 하고 아이도 낳아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야 하지 않겠어? 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데 도대체 뭐가 부족하다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요즘 살찐 것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약 먹어서 그런 거 알면서 그냥 내 전부가 이제 꼴 보기 싫은 거니? 당신 요즘 나를 너무 막대하는 것 같아. 내 주변 여자 선생님들은 화장도 진하게 하고 몸매도 좋아서 옷도 이쁜 것들로만 골라서 입던데 당신은 여자이길 포기했니? 집안일 하는데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으라는 거야? 나도 밖에서 취업하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 그것뿐이야. 배운 게 없어서 그런지 지식도 짧아서 대화도 잘 안 통하고 공통되는 게 없으니 내가 당신한테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 나랑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로 나한테 상처를 주고 싶은 거니? 남편은 저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정말 너무하다 싶었고 결국 서러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죠.
남편과 결혼 이후 뒷바라지 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 몇 번 눈물을 훔친 적은 있었지만 남편에게 상처받아서 눈물을 흘린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말이 7년이지 그 기간은 저에게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고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왔던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뱉은 말들은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이렇게 생활한 것도 아닌데 저를 더 이상 여자로 바라봐 주지 않는 남편의 변화된 모습이 저를 더 지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 반복되는 시간들이 많아지니 제 눈에서 흘리는 눈물들도 더욱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너희 요즘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면서? 대충 얘기 들어보니 말도 없이 학교도 찾아오고 여자에게 포기한 사람처럼 살고 있다며?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내 아들의 수준이 높아졌으면 너도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되어줘야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니니? 그동안 내 아들의 성공을 위해 네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남자라는 게 참 단순해.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너만 바라보며 옆에 있었을 때는 바라보는 시야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만 바라볼 수 있었겠지. 그런데 지금은 우물 안에서 탈출한 개구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보는 시야가 넓어졌고 그만큼 너랑 비교가 되는 여자들이 주변에 널렸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두 눈으로 보고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사기 떨어지는 모습을 하고 있는 너를 볼 때 당연히 꼴 보기 싫겠지? 그러니 내 아들이 좋은 말이 나가겠니? 세상 밖에는 너와의 비교 대상이 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 깔려 있잖아. 너는 아직까지 우물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개구리라는 거야. 그렇다고 이제야 발버둥 치며 우물에서 빠져나오려고 한다고? 지금 현재의 삶이 달라지겠니? 내가 봤을 때 너희들은 벌써 금이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다시 좋은 관계로 이어질 수는 없을 거다. 그냥 온갖 고통을 참아가며 살아가던지 아니면 이제 그만 내 아들을 놔주고 각자의 삶을 만들어가는 게 어떻겠니? 그게 오히려 속 편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의 결론은 저와 그 사람이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는 거예요? 각자 갈 길 가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게 제일 베스트지. 너는 너 수준에 맞는 남자와 다시 가정을 꾸려나가면 되는 거고 내 아들은 격에 맞는 여교사와 새 출발하는 거지. 원래 수준에 맞게 살아가야 가정이 깨지지 않는 법이야. 시애미가 이 말 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다. 시모의 마음을 전부 다 알 수 있었어요. 결론은 저와 남편이 이혼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걸 원하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였어요. 이용할 만큼 써먹었으니 그만 폐기 처분하겠다는 말로 들렸네요. 시모의 말을 듣고 있는데 너무 억울했었어요. 시모는 각자의 인생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만 정리하라는 말로 끝내신 뒤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탁자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두곤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서류 봉투 안에는 예상했던 대로 남편과 저와의 이혼 서류가 있었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온갖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돌아오는 거라곤 이혼 서류였다는 거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늦은 시간까지 남편을 기다렸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탁자에 있던 이혼 서류를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당신 어머님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이혼 서류를 가지고 온 거야? 나랑 이제 그만 끝내고 싶다고 얘기한 거니?
당신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말을 우리 엄마한테 얼마 전에 한 적은 있었지.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나는 격이 맞는 여교사와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은 것 뿐인데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용서를 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당신이랑 없이 결혼해서 선생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7년간 당신 뒤나 닦아주면서 살아온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지? 당신은 내 인생이 불쌍하지도 않아?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 임용고시 합격하고 선생이 되면 앞으로 내가 고생한 만큼에 대한 보답을 해주겠다며. 그런데 그 말들이 전부 다 거짓이었던 거야? 그냥 이용해 먹으려 한 거냐고. 그야 처음에는 당연히 내가 가진 게 없었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선생이 되고 보니까 능력 좋고 매력이 넘치는 여교사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데 당신이 내 눈에 채워지겠어?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당신은 더 이상 나한테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나를 이 자리까지 만들어준 건 정말 고맙긴 한데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 더 이상 우리가 함께 해봤자 좋아질 게 뭐가 있겠어? 좋았던 추억마저 없어지는 것보다 여기에서 그만하는 게 서로에게 상처를 덜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우리 미련하게 질질 끌지 말자.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남편은 저 말고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잠깐 들리는 것도 싫어했던 거고,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충족시켜줄 수 없는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였죠. 마음의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았지만 뭐든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냐고 물어봤어요. 정확하게 듣고 싶었고 그래야 저도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한 질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학교 내에 만나고 있는 여교사가 있다며 저와도 곧 정리할 거라는 말까지 이미 전달이 된 상태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듣게 된 저는 더 이상 추해지고 싶지 않아 조만간 법정에서 보자며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붙인 뒤 집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막상 집에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 친정집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한참 동안 달린 버스가 목적지에 도달해 배를 누르고 내리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른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부른 사람은 다름 아닌 고등학교 친구였어요. 너무 오래간만이라 반가웠었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 서로 안부를 물으며 술 한잔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친구도 남편과 같은 학교에 선생으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기도 했지만 제가 모르던 내용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아 조심스럽게 물어보려던 순간 저에게 핸드폰에 담겨있던 사진 하나를 보여주며 자기와 곧 결혼할 사람이라고 저도 결혼식에 참석해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핸드폰 속에 담겨있던 사진은 다름 아닌 저와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던 남편이었고 제 친구와 둘이 다정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가 제 남편과 같은 학교의 교사인 것도 충격이었는데 둘이 결혼을 약속했다며 자랑스럽게 사진을 보여주는 모습에 표정 관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지만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대화도 별로 해본 적이 없던 터라 지금의 상황이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내 기억으론 우리 고등학교 때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 3년 내내 같은 반이었지만 서로 대화 나눈 건 손에 꼽힐 정도였는데
내 이름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게 더 놀랍네. 그러고 보니 그때 너한테 안 좋은 일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잘 해결된 거야?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학교에 나오지 않았었잖아. 그럼 그 소문이 사실이었던 거네?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거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 보면 대충 얘기가 오고 갔을 텐데 아직까지 그건 모르고 있는 건가 봐? 그 소문이 사실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나을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보다시피 잘 해결돼서 교사가 되어 있잖아? 결혼하기 전에 말하는 것보다 결혼하고 나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사람은 내가 가진 모든 단점도 다 받아줄 수 있다고 그랬어. 분명히 문제도 이해해 줄 거라 믿어. 우리 부모님도 결혼하고 나서 이 사실을 알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서둘러 결혼을 하려는 거고, 그 사람이 곧 이혼한다는데 서둘러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 서로 워낙 안 맞는데. 성격도 그렇지만 일단 수준 자체가 많이 떨어지나 봐. 결혼에 대해 후회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래. 다행히 애는 없어서 우리 부모님도 이혼하면 바로 받아줄 생각이 있으시다고 했거든. 나랑은 너무 잘 맞아서 아무래도 천생연분 같아.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나 지금 홀몸이 아니야. 임신했거든. 그 사람 아이가 내 뱃속에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내 결혼식에 와줄 수 있는 거지? 학교 친구를 사회에서 만나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너랑 나랑 뭔가 있긴 한가 보다. 앞으로 연락 자주 하면서 지낼 수 있지? 그러고 보니 너무 내 말만 한 것 같네.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결혼은 했고? 나는 예전에 결혼했지. 그런데 이제 그만 이혼하려고. 서로 너무 마음이 안 맞아서 도저히 같이 못 살 것 같다. 친구는 어떤 상황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저를 위로해주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제 남편과 바람나서 결혼까지 약속한 관계라는 거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저에 대한 존재를 친구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제가 본처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제 기억 속으론 학창시절 때 친구는 공부를 잘하긴 했었지만 질적으로 좋은 애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리를 두었고 가까이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불행한 사고로 인해 어느 순간 학교를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를 만났다는 거에 잠깐 설레긴 했지만 친구 핸드폰 속에 남편의 얼굴을 확인하게 되면서부터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친구의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식 날 참석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친구는 자기 입으로 과거의 사건을 인정했고 저는 그 소문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면서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더군다나 남편의 애를 임신했다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절대로 두 사람을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고 남편이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난 대가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서둘러 법원으로 달려가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고 그날 이후 저희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희생했던 순간들을 전부 다 보상받기에는 남편과 상간녀인 제 친구에게 위자료 청구는 잠시 미뤄둬야만 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면서 기회를 기다려야만 했죠. 남편은 끝내 제 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복수를 하기 위해 식장에 몸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어디론가 급하게 끌려가고 있길래
그 뒤를 조심히 뒤따라가니 친구의 어머님과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길래 귀를 기울이며 듣고 있는데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나도 모른다니까. 확실한 건 나와봐야 아는 거지. 느낌상 저 사람 애가 맞다니까? 오늘 결혼식이야. 엄마 제발 조심 좀 해줘. 너는 어떻게 된 게? 그때나 지금이나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야? 너 뱃속에 있는 아이가 김서방 애가 아니면 어쩌려고 그래? 언제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나중에 알기라도 하게 된다면 너 감당할 수 있겠어? 교사 생활도 끝이 나는 거라고. 엄마가 항상 몸뚱이 간수 잘하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너한테 애가 둘이나 있다는 걸 아직까지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한 상황이잖아. 하필 고등학교 때 임신을 해서 그것도 쌍둥이를 출산하더니 누가 애 아빠인지도 몰라서는 지금까지 엄마 죽어라 고생만 시키더니 이제는 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모른다고? 너는 여자가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는 거야? 엄마는 이제 모르겠다. 김서방 애가 아니면 커가면서 점점 닮은 모습을 찾기 어려울 텐데 그때 가서 김서방이 유전자 검사했는데 친자가 불일치 나오면 김서방은 자기 친자식도 아닌 자식들을 셋이나 키워야 하는 거라고. 제발 정신 좀 차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절대 이 문제에 대해 입 밖으로 꺼내지 마. 알겠어?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 집안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라고. 제발 엄마랑 마음 편히 좀 살자. 알겠다니까. 이제 그만 좀 해. 다른 사람이 이 사실을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이제 결혼식 시작해. 서둘러 가봐야 한다고. 친구는 충격적인 말을 남겨둔 채 급하게 식장으로 달려갔어요. 둘이 나눈 대화가 전부 핸드폰에 녹음이 되어 있었고 남편은 상간녀인 친구한테 제대로 호구 잡힌 거였죠. 그 사이 결혼식이 시작되는 노래가 울려 퍼졌고 저는 멀리에서 둘의 결혼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세운 계획은 식장에서 이 사실을 전부 다 폭로하는 거였는데 생각이 바뀌었고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남편에게 최대한 많은 아픔을 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사실을 폭로한다면 남편을 구제해 주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참고 기다려야만 했어요. 결국 결혼식은 끝이 나게 되었고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식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제 어깨를 강하게 잡았어요.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온 거야? 분명 우리는 너한테 결혼한다는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복수라도 하려고 찾아온 거냐? 그럼 제가 여기 축하해 주려고 온 것 같아요? 전부 다 뒤집으려고 찾아온 거죠.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셨어요?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저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을 거라고요. 제 두 눈앞에서 무너지는 걸 꼭 봐야겠어요. 제가 입 한 번 열면 어머님은 뒷목 잡고 병원에 실려가실걸요? 절대 용서하지 않을 테니 두고 보세요. 너까지 꽤 뭘 할 수 있겠어? 가진 것도 없는 게 며느리 대우 좀 해줬다고 이런 식으로 남의 집안을 망치려 들어? 네가 이런다고 달라질 게 있을 거라 생각하니? 너도 봤겠지만 내 아들과 결혼하게 될 새아가가 지금 임신했다. 둘이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다는 거야. 네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애가 있는 관계는 다르다는 거 몰라? 그리고 이혼하고 식을 올리는 건데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니? 상간녀 소송이라도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네가 얻을 수 있는 게 뭔데? 집안 시끄럽게 만들 생각하지 말고 조만간 위자료 얹어줄 테니 그거 가지고 조용히 찌그러져 있거라. 그리고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순 없잖아? 너도 새 인생 살아야 할 거 아니니?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거라. 그래서 위자료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소송 걸어 받아내는 것보다 더 얹어주셔야 제가 입을 닫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식장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려 왔는데 여기서 한바탕 난리치면 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사하겠어요? 충격받아서 유산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고생한 시간만큼 제대로 보상해 주세요. 시모는 제가 난리를 치면 유산을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불안했는지 저에게 평생 입을 닫고 사는 조건으로 2억을 주겠다며 조만간 따로 만나자는 말에 3억을 달라고 요구했고, 시모는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제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려 하자 시모는 결국 저에게 3억의 위자료를 주겠다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와 저는 따로 만나게 되었고 3억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시댁 식구들 앞에서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죠. 그렇게 모든 상황이 끝이 난 줄 알고 있는 시모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저에게는 아직까지 터트리지 않은 진실이 또 하나 남아있네요. 친아빠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는 뱃속에 있는 아이와 고등학교 때 아빠가 누군지도 모를 쌍둥이 자식 둘이 있다는 카드를 아직까지 손에 쥐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터트려야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듯 싶네요. 남편과 상간녀의 학교를 찾아가 폭로할지, 앞으로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 사람들의 인생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2번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고 싶지 않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생각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